근데 김문수 궁금한 거 있는데 김문수는 네. 완전 그냥 사람들 아예 몰랐다가 그 뭐 사과 하는 거 거기서 자기 혼자만 사과를 안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네. 확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근데 아예 모르진 않았어요. 김문수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당신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김문수 너무 어리셔서 근데 그때 김문수가 유명했을 때는 좀 어렸지. 너무 우리 여친님께서 뭘로 유명하냐면 그 도지사 경기도지사였거든요. 경기도지사였는데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도지사입니다. 아, 나 도지사 김문수라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 쪽에서는 이제 응급전화니까 119 전화를 한 거거든. 응급전화여가지고 아니 뭐 어떤 상황이시냐고 막 계속 물어보고 어디시냐고 물어보고 약간 이런 거 막 계속 막 요구했는데 도지사요 막 도지사라니까 관둔서면 누구요 거기 누구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장난 전화로 오해하게 만들고 소방서 바쁜 시간 뺏고 이래 되게 논란이 됐었죠. 꼰대 논란에 좀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그때부터 정치 생명이. 그래서 그냥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뭐 그냥 이래저래 한직이나 전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윤석열이 노동부 장관으로 딱 임명해버려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그때도 어떻게 인물이 없어도 그렇지 김문수 같은 구닥다리를 뽑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냥 밀어붙였고 노동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이제 계엄이 터져가지고 그 국무위원들한테 사과를 요청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혼자 사과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석열의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됐지. 확 떴어요 그때. 사람들 진짜 나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어떤 분이 최근에 분석한 게 그분도 되게 좌파에서 전향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노동운동 빡세게 하던 사람 그랬던 사람인데 전향을 했어요. 근데 전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역사관 그리고 뭐 사회관 이런 거에서는 좀 전향을 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어떤 공산주의적 분석에 의한 역사관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뭐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악의 산물로 봤는데 사실 이승만 박정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했던 게 많았구나. 약간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제 쪽으로는 전향이 전혀 안 돼. 여전히 이 국가주의에 메모리 돼 있는 거야. 사고방식이. 공산주의에서만 돌아왔다 싶을 뿐이야. 여전히 국가가 해야 될 게 많다. 국가가 많은 걸 담당해야 된다. 뭐 문제만 터지면 국가가 나서야 된다. 라는 그거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많은 전향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고 한국 보수 정치계에 많기 때문에 한국 보수는 굉장히 불완전한 반쪽짜리인 거지.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진실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대 국가, 자유 대 정부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진짜 똑같아요. 때로는 국민의힘이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은 김문수가 조금 더 높고 당원 영향력이 좀 더 센 것 같긴 한데 점점 약간 한동훈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김문수는 너무 늙기도 했고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너무 안 좋거든. 아직도 윤석열의 영향력이 많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 거고 이게 결국 진짜 이재명을 대항하는 선거로 가면은 완전히 그냥 죽도 밥도 안 될 지지율인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허상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조금 확장력이 있는 한동훈으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한덕수라는 사람이 또 출마를 한다 그러고 복잡하게 가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나이 제한 있잖아요. 네.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이 제한? 이것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정하는 방법과 주체가 나는 관심사죠 사실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의 정부 구성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내가 이거를 다수결 투표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을 뽑는 거에 동의를 했어야 돼. 그 둘째, 어떤 사람이 대통령 자격을 얻냐,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얻냐에 대해서 내 동의를 했어야 돼.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 근데 지금은 투표 자체가 애초에 동의가 안 됐잖아요. 맨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국민 주권이다, 국민이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국민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려면은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국민들끼리 합의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정해서 그 지도자가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돼. 여기 모인 국민들 모두가. 그래야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강탈이 아니고 진정한 합의에 의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인 거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투표라는 시스템 자체에 누가 동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노예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잖아. 불공평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우리가 태어나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재능은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렇게 부여된 거잖아. 혹시 국가도 그런 거 아닐까?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그림을 잘 그려. 이런 건 똑같은 거지. 태어났는데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재능, 성격, 외모, 부모의 부 이런 것들 다 불공평하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렇죠.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내가 태어난 국가가 어떤 실정법과 어떤 기조를 따르고 있냐, 불공평하지. 근데 이게 불공평해야 되는 걸까? 이것들을 그런 것과 같이 치부하고 동일선상에 놓는 게 맞는 걸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김정은 일가의 그 독재에 피해를 봐야 되냐고. 왜 그들은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건 그 자체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안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강제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의 재산이 마음대로 강탈당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저들의 제멋대로의 어떤 자의적인 기준에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지금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모나 성격과 재능과 이런 것들과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우연적이고 완전 무차별적인 그런 요소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기에서 더 자유와 정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과 같은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더 자유와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어. 우리가 조선이라는 것에서 여기까지 자유로 나아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마녀 사냥했고 노예제도 있었잖아. 네. 근데 이런 것도 현재는 없잖아. 어떻게 보면은 현재가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성장?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과거에는 마녀 사냥, 노예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없지?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과거에 마녀 사냥이 있었고 노예제가 있었고 지금은 없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도덕적으로 성장했고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마녀 사냥이 과거엔 있었다가 지금 없었다라는 이유로 그때와 지금의 도덕관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도덕관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왜냐면은 도덕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와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어. 일종의 지식이야. 그리고 그 마녀는 사람들을 막 혼을 빼놓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마녀는 존재한다. 2. 마녀는 나쁘다. 도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 마녀를 처벌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다. 일종의 지식과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마녀가 하는 그 나쁜 짓들의 목록을 보면은 도덕관념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과거나 지금이. 그렇죠. 그냥 마녀가 있다라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녀가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마녀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만약에 마녀가 한 짓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마녀가 했다는 짓으로 믿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마녀는 죽어야 돼라고 했다면은 진짜 그건 과거가 비도덕적이고 지금이 도덕적으로 성장한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관념은 똑같고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 지식이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지식이 변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 사냥을 하잖아요. 인간 사냥? 악플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나 뭐 잘날 것도 없는 사람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지 말라 했던 그 짓을 정확히 모든 사람들이 하잖아요.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이고 할 거 없이 내 죄는 전혀 보지도 않고 일단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다 싶으면은 일단 던지고 보잖아요. 안 드러났다 싶었을 때도 어떻게 하냐. 일단 중립을 박자. 드러난 다음에 까도 늦지 않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거만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당신은 꼭 누군가를 까야만 돼? 왜 당신은 누군가 좀 알려졌다는 이유만, 누군가 뭐 기사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꼭 돌을 던져야 될까? 그냥 보고 아 진짜 나쁘다 이러고 말면 되잖아. 그게 나쁜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 나쁨은 사실 누구에게나 이제 내재된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질문이 아까 뭐 먼 미래가 되면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잖아. 도덕적으로 이런 질문 있잖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점점 더 인식이 발전해 가면서 뭐랄까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인식적으로.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재된 뭔가 악한 본능, 뭐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원죄, 뭐 유교에서 순자가 말한 걸 따지면 성악설 하는 그 악한 마음, 탐욕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 마음, 이거는 뭐랄까 불후의 것이라고 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걸 알면은 좀 제어를 할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은 나도 그런 게 있고 나도 너무 잘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돌팔매질하고 일단 까고 보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자제할 줄 알아야죠. 왜냐면 부끄러운 거거든. 나한테도 그게 있는데 내 사생활이 까발려진다 생각해보세요. 안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자살하고 싶어질걸? 그런 걸 좀 성찰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게 멈춰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마녀가 없는데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시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본능, 죄, 원죄, 성악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 맞지? 그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제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자제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투표를 동의도 없이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들, 사법 시스템이 완전 독점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의 실정법에 강제로 따라야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일종의 불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불의들이 조선에서 지금으로 성장했듯이 더 미래로 나아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점점 더 정부 주도하에 있는 어떤 강요와 강제 영역, 폭력 영역이 줄어들고 민간의 어떤 자유와 경쟁과 개인들의 것들이 더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아니면 역행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길지는. 근데 세상은 언제나 이런 자유와 반자유의 싸움으로 역사가 대립되어 왔거든요. 이때까지 자유의 측면에서 잘 해왔죠. 20세기부터 완전히 이제 그 반자유, 국가, 전체주의 이런 것들의 흐름이 물밀듯이 우리 세상을 덮쳤는데 아직도 그 영향력에 싸우고 있는 거죠. 갈 길이 멀어요.